저는 오늘 중국을 떠납니다. 그리고 영원히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65년간 저를 키워준 조국을 등지는 이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합니다만 더는 거짓 속에 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 군사대학에서 30년간 동아시아 군사 전략을 가르쳐온 왕젠민 교수입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단 일주일,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이 제 인생 전체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진실을 말해야만 합니다. 저는 베이징 군사대학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매년 수백 명의 장교들에게 강의를 하며 중국의 위대함과 주변국들의 열등함을 설파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그들은 우리 중국의 문화를 훔쳐가고 역사를 왜곡하며 심지어 김치조차 자기들이 발명했다고 우기는 염치 없는 민족입니다. 그들의 한글,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은 중국의 파스파 문자를 베낀 것에 불과합니다. 한복, 명나라 의상을 조금 변형한 것뿐입니다. 강의실은 언제나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 그것도 미국의 원조와 일본의 기술을 빌려온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민족입니다. 인구의 대부분은 가난해서 해외여행조차 못 가본 사람들이고 군사력은 미군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할 수준입니다. 저는 이런 강의를 하면서도 실제로 한국을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의 자료와 우리 학계의 연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던 2025년 봄, 저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중 군사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의 군사시설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의 초라한 실상을 직접 확인하고 와서 더욱 확신을 가지고 강의하리라. 한국에 도착한 다음 날, 저희 일행은 경기도 화성의 한 예비군 훈련장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형식적인 훈련, 노후한 장비, 의욕 없는 예비군들을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예비군이란 이름만 있을 뿐 실제로는 아무런 전투력이 없는 존재였으니까요. 그런데 훈련장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신식 디지털 사격장, 가상현실 전투 시뮬레이터,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예비군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군복을 입은 민간인이 아니라 진짜 전사들이었습니다. 교수님, 이쪽으로 오시죠. 안내를 맡은 김 대령이 저를 사격장으로 이끌었습니다. 40대로 보이는 한 예비군이 사격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평소에 무슨 일을 하는 분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저분은 이 지역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매년 이렇게 훈련을 받으러 오시죠. 식당 주인이라는 그 남자는 침착하게 조준을 했고 연속으로 쏜 10발이 모두 표적의 중앙을 관통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어서 다시 물었습니다. 특별히 사격을 잘하는 분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김 대령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의 모든 남성은 군 복무를 마친 후에도 8년간 예비군 훈련을 받습니다. 저 정도 사격 실력은 평균 수준입니다. 교수님도 직접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당황했지만 체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 군사대학 교수로서 사격 정도는 자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한국의 K2 소총을 들어보니 그 균형감과 정밀함에 놀랐습니다. 중국군이 사용하는 구식 소총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 대령이 저를 전술 시뮬레이션 룸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서는 50대 예비군 몇 명이 팀을 이뤄 가상현실 속에서 시가전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현역 특수부대 못지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한국은 늘 전쟁 위협 속에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예비군은 단순한 보조 전력이 아니라 유사시 즉각 투입 가능한 실전 병력입니다. 모든 예비군이 최신 장비로 훈련받고 정기적으로 실력을 점검받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가 아는 한국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잘 준비된 곳일 뿐이야. 다른 곳은 다를 거야. 다음 날, 우리는 인천의 해병대 전우회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늙은 퇴역 군인들이 모여 술이나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하는 곳이려니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퇴역 군인 모임이 대부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전우회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70대, 80대 노인들이 빳빳한 자세로 앉아 최신 국제 정세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나이를 무색하게 할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는 해병대 전우회 회장 박정호입니다. 백발의 노인이 군인다운 자세로 경례를 했습니다. 그의 악수는 마치 쇠로 만든 집게 같았습니다. 중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박 회장은 저희를 강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서는 놀랍게도 70대 전우회 회원들이 드론을 조종하는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믿을 수 없어서 물었습니다. 저희는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조국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대전은 젊은이들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드론 조종, 사이버 방어, 정보 분석 등은 경험 많은 노병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한 75세 노인이 능숙하게 드론을 조종하여 복잡한 장애물 코스를 통과시켰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훈련을 자발적으로 하십니까? 정부에서 시키는 것입니까? 박 회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젊음을 바쳤습니다. 이제 늙었다고 해서 그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시 우리도 싸울 것입니다. 후방에서라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명령이나 강요가 아닌 진짜 애국심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 저는 박 회장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모두 이렇게 군사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박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도 중국의 30분의 1도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5천년 역사 동안 수많은 침략을 받으면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한 명 한 명이 전사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큰 나라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모든 국민이 나라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존 방식입니다. 그날 오후, 전우회 회원들은 저에게 한국 전쟁 당시의 기록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군이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왔을 때 어떻게 한국군이 맨손으로 맞서 싸웠는지, 어떻게 학생들까지 총을 들고 나섰는지, 저는 처음으로 중국에서 배운 역사가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셋째 날, 우리는 경기도의 한 군사무기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예비군과 전우회는 인상적이었지만 한국의 실제 군사 기술력은 분명 뒤떨어질 것이다. 중국의 첨단 무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박물관 입구에서 우리를 맞은 것은 젊은 여성 연구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이수진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여자가 무기 전문가라니. 역시 한국은 인재가 부족한 모양이군. 하지만 이 박사가 설명을 시작하자 저의 편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미사일 공학 박사로 한국의 현무미사일 개발에 직접 참여한 전문가였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만 해도 소총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방위산업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박사는 우리를 첫 번째 전시실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K-시리즈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K2 소총, K9 자주포, K2 전차.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하는 무기들이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는 자주포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이 무기를 수입만 하는 나라라고 배웠는데 실제로는 수출 강국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전시실로 이동하면서 이 박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미사일 기술에서도 세계적 수준입니다. 현무 시리즈 미사일은 사거리와 정확도에서 어떤 나라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특히 현무사는 극초음속 미사일로. 잠깐만요. 저는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국, 러시아, 중국만 보유한 기술 아닙니까? 이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중국에서 그렇게 가르치나요? 한국은 이미 2022년에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국제 정세상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녀는 우리를 특별 전시실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의 우주기술 관련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은 한국이 ICBM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박사는 우리를 지하 특별 전시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의 잠재적 방위 능력이라는 제목의 전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내용입니다만 특별히 중국 손님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전시 패널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필요시 6개월 내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과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 우라늄 농축 기술, 탄두 설계 기술 등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제사회와의 약속 때문에 만들지 않을 뿐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물론입니다. 한국은 이미 1970년대에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었습니다. 미국의 압력으로 중단했지만 기술은 계속 축적해왔습니다. 지금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박사는 다른 패널을 가리켰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운반 수단입니다. 한국의 현무4 미사일은 사거리가 800km로 제한되어 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탄두 중량을 줄이면 3000km 이상 날아갈 수 있습니다. 베이징까지도 충분히 닿는 거리죠. 저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무시해도 되는 나라로 평가하고 있었는데 실상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능력을 숨기고 있습니까? 한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보복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억지력입니다. 박물관을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작지만 강력한, 무시할 수 없는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넷째 날 공식 일정이 없어서 저는 서울 시내를 자유롭게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일반 한국인들이 정말로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중국에서 배운 대로라면 그들은 가난하고 무지하며 북한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명동의 한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넌지시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온 교수인데 한국의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들은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유창한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중국학을 전공하는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녀의 중국어는 베이징 사람 못지않았습니다. 한국 대학생들이 다 이렇게 중국어를 잘합니까? 아니에요. 저는 전공자니까요. 하지만 요즘 한국 대학생들은 보통 두세 개 언어는 합니다. 영어는 기본이고 중국어나 일본어 또는 유럽 언어를 하나씩은 배우죠. 저는 중국에서 들은 것과 너무 달라서 당황했습니다. 한국인들이 해외여행도 못 갈 만큼 가난하다고 들었는데 눈앞의 대학생들은 여러 나라 언어를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한 남학생이 물었습니다. 군사 전략을 가르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한국의 국방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이 미군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교수님, 한국 전쟁 때도 중국군이 그렇게 생각했다가 큰 코 다쳤잖아요.
한국군의 전투력을 너무 얕보시는 것 아닌가요? 민정이가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물론 한미동맹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자체 방위력도 상당합니다. 60만 현역군, 300만 예비군, 그리고 전 국민의 안보의식. 이것은 미군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남학생이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제 세계적 수준입니다. K방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폴란드도 한국 무기를 사고 호주도 한국 자주포를 삽니다. 이게 기술력이 없으면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0 남짓한 대학생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자국의 국방력을 파악하고 있다니. 그럼 여러분은 징병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만이 없습니까? 남학생 중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군대 가기 싫죠. 하지만 필요하다는 것은 압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있잖아요. 스스로 지킬 힘이 없으면 역사가 반복될 겁니다. 민정이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군 복무가 완전히 시간 낭비는 아니에요. 거기서 리더십도 배우고 체력도 기르고 무엇보다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죠. 제 남자친구도 군대 다녀와서 많이 성숙해졌어요. 저는 이 젊은이들의 성숙한 안보관에 감탄했습니다. 중국의 대학생들은 대부분 군사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그저 정부의 선전만 그대로 믿고 있었는데 커피숍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기사는 50대 중반의 아저씨였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중국에서 왔습니다. 아, 중국. 요즘 중국도 많이 발전했다면서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죠? 저는 호기심이 생겨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중국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사 아저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요. 큰 나라죠. 역사도 오래됐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주눅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대로의 장점이 있으니까요. 어떤 장점 말입니까? 일단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리고 기술력도 있고 문화도 있고. K-팝 아시죠? 중국 젊은이들도 BTS 좋아한다면서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류를 막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인기가 높았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이 중국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데 두렵지 않습니까? 기사 아저씨가 크게 웃었습니다. 교수님,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900만입니다. 그런데 주변 아랍 국가들 인구 다 합치면 몇 억이에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버티잖아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실력입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6.25 전쟁 후에 폐허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선진국이 됐잖아요. IMF 위기도 극복했고 코로나도 잘 넘겼고 이번에도 잘 해낼 겁니다. 저는 이 평범한 택시 기사의 자신감에 놀랐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반 시민이 이렇게 국가와 국제 정세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갖고 있다니. 저녁에는 대학 시절 친구가 소개해준 한국인 교수를 만났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정 교수였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정 교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중국 문화의 아류이고 경제는 재벌에게 지배당하며 국민들은 가난하다고 배웠습니다. 정 교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하지만 직접 보시니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인들은 자부심이 강하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국제 감각도 뛰어납니다. 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문화 콘텐츠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중국의 시장 규모를 따라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규모가 전부는 아닙니다. 스위스를 보세요. 인구 800만의 작은 나라지만 1인당 GDP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도 그런 나라를 지향합니다. 정 교수는 이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한국 정부도 중국을 매우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파트너지만 안보적으로는 잠재적 위협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자주 국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주 국방이라면 네,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핵무장도 옵션 중 하나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핵무장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70% 이상이 핵무장에 찬성합니다. 만약 미국의 핵우산이 없어진다면 한국은 즉시 핵 개발에 나설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한기를 느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다섯째 날, 저는 더 이상 공식 일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서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남산에서, 한강변에서 저는 계속 자문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가르쳐왔던 것인가? 중국 정부가 말하는 한국과 실제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가난하지 않았고 무지하지 않았으며 무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지만 강력한, 무시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의식 수준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부터 대학생까지 모두가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냉철한 현실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정부가 주입하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비판적 사고, 그런 것은 위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한강 다리를 걸으며 저는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과연 중국이 이길 수 있을까? 숫자로만 보면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인구는 28배, 영토는 96배. 하지만 전쟁은 숫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전쟁 때도 중국은 인해 전술로 밀어붙였지만 결국 38선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력과 정신력입니다. 한국의 첨단 무기, 높은 교육 수준, 강한 애국심. 이것들을 고려하면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이길 수 없는 상대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계속 충돌했습니다. 나는 중국 군사대학 교수다. 조국에 충성해야 한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 거짓을 가르칠 수는 없다. 여섯째 날, 저는 갑작스러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급히 오라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대사관에 도착하니 군무관이 엄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왕 교수, 당신이 한국인들과 민감한 대화를 나눴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가 감시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단지 학술적 호기심에서 그만, 당신은 중국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내일 바로 귀국하십시오. 대사관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자유로운 대화조차 허용되지 않는 나라. 진실을 추구하면 처벌받는 나라. 한국에서는 제가 중국 교수임을 알면서도 모두가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말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기도 하고 자국의 문제점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그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을 가르칠 수 없다. 더 이상 이 체제에 복무할 수 없다. 그날 밤 저는 오랜 친구인 베이징의 리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 교수, 한국은 우리가 알던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무슨 소리야? 왕 교수도 한국의 선전에 넘어간 건가? 아닙니다. 직접 보고 느낀 것입니다. 한국은 작지만 강한 나라입니다. 기술력도 있고 국민의식도 높고. 그만, 전화로 그런 이야기 하지 마. 도청당할 수 있어. 친구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또 한 번 중국의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감시당하고 있었고 자유롭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고 활기찬 도시의 불빛들. 중국은 과연 언제쯤 저런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아마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권력을 놓지 않을 것이고 국민들을 계속 속일 것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을 깔보면서 정작 자국의 문제는 외면할 것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제 제자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더 이상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을 알고도 거짓을 가르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중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엔 난민기구 한국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65년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난민 신청 면접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중국 군사대학에서 거짓을 가르쳐 왔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을 깔보고 무시하도록 학생들을 세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담당관이 물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입니까?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한국이 저에게 진실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애국심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이야말로 아시아의 미래라고 확신합니다. 면접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중국에서 수십 통의 전화와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걱정, 대학의 경고, 정부의 협박. 하지만 저는 휴대폰을 한강에 던져버렸습니다.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이었습니다. 다리 위에서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삶, 자유로운 삶이.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과 헤어져야 하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중국 정부는 저를 반역자로 낙인 찍을 것이고 평생 쫓아다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적어도 저는 이제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적어도 저는 이제 제 학생들에게 진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망명 신청 후 대기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한국 사회를 관찰했습니다. 갈수록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 학생들이 입시 지옥에 시달린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경쟁이 치열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쟁의 질이 달랐습니다. 중국의 교육은 암기와 순종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교육은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중시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토론하고 질문하고 도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짧은 시간에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둘째, 한국의 시민 의식이었습니다. 2016년 촛불혁명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백만 명이 평화롭게 시위를 하고 대통령을 탄핵했다.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과정에서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질서를 지켰고 경찰은 과잉 진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이었습니다. 셋째, 한국의 언론 자유였습니다. 한국 신문과 방송을 보면서 저는 계속 놀랐습니다.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대통령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체포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을 곰돌이 푸와 비교했다가 감옥에 간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대통령을 마음껏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론 자유이고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넷째, 한국의 문화력이었습니다. BTS, 블랙핑크, 기생충, 오징어 게임.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창의성과 자유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중국도 막대한 돈을 들여 문화산업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검열과 통제 때문에 창의성이 죽어버립니다. 자유가 없으면 진정한 문화도 없는 것입니다. 다섯째, 한국의 기업 문화였습니다. 삼성, LG, 현대. 이 기업들이 어떻게 세계적 기업이 되었을까요? 단순히 정부 지원 때문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정신 때문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대부분 베끼기에 급급합니다. 혁신, 그것은 위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계속 새로운 것을 시도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진 후 저는 한국의 한 대학에서 특별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진정한 강국의 조건이었습니다. 강단에 서서 저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30년간 중국이 강대국이라고 믿었습니다. 큰 영토, 많은 인구, 강력한 군대. 이것이 강대국의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학생들이 주목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진정한 강국의 조건은 크기가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국민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나라. 그것이 진정한 강국입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강한 것입니다. 창의성이 꽃피고, 혁신이 일어나고, 문화가 발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힘입니다. 반면 중국은 큰 나라입니다. 하지만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한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성장해도, 아무리 군사력을 키워도 자유가 없으면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중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중국도 언젠가는 변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자유를 갈망하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은 길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공산당은 쉽게 권력을 놓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역사의 흐름은 막을 수 없습니다. 베를린 장벽도 무너졌고 소련도 해체되었습니다. 중국의 독재 체제도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한국은 아시아의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강연을 마치고 많은 학생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니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 자부심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나라의 미래니까요. 감사합니다.